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는 전통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주 관련해서 지금 5년 정도 계속해서 혼자 공부해오고 있는 닉네임은 뉴타입이라고 쓰고 있는 이동하라고 합니다. 동아님. 예. 네, 제가 뉴타임님으로 이제 익숙하게 불렀는데 예. 동아님이라는 진짜 이름이 생소하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동아님께서는 전통주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 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대학생 때부터 뭐 맥주나 소주나 뭐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제 술들을 접하다가 직장인이 되고 어떤 술들을 더 접할 수 있을까라고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조금 더 깊게 팔 수 있고 지식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와인이나 위스키 그런 양주 계열보다는 좀 국내 전통주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제가 지식을 좀 더 디벨롭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배울 수 있는 측면에서 전통주가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이나 위스키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 조금 더 전통주가 맞습니다.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뭐 와인이나 위스키 양주장을 가려면 해외를 나가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주는 아무래도 양주장이 뭐 바로 서울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전국 각지에 버스만 타면은 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주에 더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전통주를 그러면 지금 한 몇 년째 파고 계신 거죠? 이제 네. 5년 정도 5년 관심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까? 본업이랑 전통주의 관련성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주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저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일단은 전통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주세법상으로 전통주가 무엇이 있는지 공식적인 이제 분류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주세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전통주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그리고 증류주, 그리고 기타주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네. 그렇게 5가지인가요? 뭐 기타주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기타주류까지. 이제 기타로 그냥 치셔도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그 전통주들의 그 분류마다 특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제 저희 증류주, 이제 그 소주 같은 경우가 증류주에 속하고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알코올을 증류해서 기체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액체로 기화시켜 가지고 만든 그 술 종류가 이제 증류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주가 있고, 그 소주를 또 이제 희석식으로 했느냐, 뭐 아니면 전통 방식 증류식 소주로 만들었냐, 그런 이제 분류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흔하게 알려져 있는 탁주, 막걸리가 있죠. 그래서 막걸리도 쌀을 발효시켜 가지고 덧술을 만들어서 물과 섞어서 만든 게 탁주인데, 근데 막걸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빚었지만 거기 과정에서 용수라는 그 고깔 같은 생긴 그런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걸로 걸러서 만든 게 약주예요. 예. 그리고 약주와 청주가 또 나뉘는 거는 청주는 누룩이 안 들어간, 약주는 누룩이 들어간 약간 그런 종류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큰 줄기는 어쨌든 청주와 탁주? 그렇게 봐도 되나요? 탁주에서 이제 물을 좀 섞어가지고. 탁주와 약주의 차이는 술을 거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걸러낸 거.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탁주에서도 약주가 나뉘어지는 거는 걸러내는 방식에 따라서 네, 맞아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증류주는 이제 또 별도로 따로 이렇게 크게는 3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뭐 전통 방식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히려 청주는 조금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더 가까운 거는 약주가 더 가깝고요. 네. 약주가 전통적인 방법과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청주에 비해서는 약주가 좀 더 전통적인 방법에 음.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뭐 증류주나 뭐 탁주는 전통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류타임님이 보셨을 때 어떤 술이 이제 처음 이 전통주를 접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지 가볍게 좀 여쭙고 싶은데. 저라면은 우선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막걸리이긴 하죠. 아무래도 막걸리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네. 누룩이란 걸 사용한 술은 우리 막걸리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효모라는 걸 쓰고 이스트나 효모 같은 걸 쓰지만 누룩이란 거를 쓴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효모 대신에 그 쌀에서 나온 그 누룩 그걸로 활용해가지고 술을 빚는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탁주밖에 없고요. 탁주랑 약주밖에 없고 그래서 누룩 그 향이 나거든요. 저희 그 탁주나 뭐 약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와인이든 뭐 맥주든 혹은 뭐 위스키든 어느 나라 술이든 데킬라든 뭐 고량주든 누룩 향기가 나는 술은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누룩 자체를 우리나라만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사실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효모라는 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쓰기도 하고 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조차도 그 누룩 대신에 그 효모라는 입국이란 걸 써요. 그래서 입국.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누룩 대신에 이제 쓴다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일종의 뭐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가루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쌀을 발효시킬 때 그거를 뿌려서 이제 발효시킨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케를 만드는 건데 근데 저희 나라는 누룩을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둥그렇고 약간 딱딱한 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쌀을 발효시켜서 막걸리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가까운 나라인데도 되게 차이가 좀 있네요. 중국은 혹시 그러면 그런 우리가 흔히 독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고량주요. 네, 그 고량주 그렇죠. 네. 그 고량주는 우리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청주에 가깝다고 봐도 되나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백주, 빠이주라고 그쵸. 이제 그게 실제로 만들고 있고, 가장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량주 같은 경우도 그 쌀이 아니에요. 쌀이 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고량주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수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물론 쌀로 만든 백주나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뭐 백주의 약간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수를 기반으로 한 고량주가 이제 기반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료의 차이가 있군요. 쌀과 수수. 예.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한국 술과 중국 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술의 종류 중에서 과실주도 있었잖아요. 예. 과실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하게는 과일이 들어간 약주를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 규수들 사이에서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마셔보시면은 맛도 굉장히 연하고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되게 많이 마실 수 있고요. 그런 술이다 보니까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뭐 고흥에서 나오는 고흥 유자주 같은 술이 있고요. 유자주, 네. 현대로 넘어가면은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막 와인 같은 게 이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들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재배된 포도나 혹은 감, 키위 그걸로 일단 와인을 빚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지만 감이나 키위로 와인을 빚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그렇죠. 그런 것도 와인으로 되나요? 와인으로 친다라고나 약간 유럽 분들의 좀 이제 그게 있긴 한데 주세법의 그 특성상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흔히 포도로만 와인을 만든다고 생각했지. 그런 감, 뭐 귤, 키위 이런 걸로 와인이 된다는 게 되게 생소한데 그러면 그거 맛보셨을 때 그거는 좀 느낌이 괜찮나요? 저는 이제 처음 맛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긴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희 나라에서 만든 창녕감으로 만든 뭐 와인 창녕감. 혹은 사천 그 키위도 사실 다래입니다. 다래라는 과일이라서 오. 참다래라는 과일이라서 참다래로 만든 와인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오,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제가 그동안 못 맛봤던 술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뉴타임님께서도 그런 희석식 소주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중식 소주가 가장 최고 아니냐, 뭐 더 높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저 초록병 좋아합니다. 저도 네 희석식 소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네. 값싸게 좋게 마실 수 있는 소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가격도 싸고 너무 저렴하고 뭐 주정이 섞인 술이고 약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게 만들어진 술 맞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석 박사님들이 네. 이제 제작한 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네. 그것도 결코 나쁘게 만들어진 술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초록병만 마시면 좋겠냐, 그것도 아니고 네. 뭐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마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소주의 다른 차원을 맛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다 즐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좀 최근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과하주라는 그 술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딱 이맘때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맘때쯤 슬슬 이제 먹기 시작하는 술이었다라고 저는 듣고 이제 마셔봤는데, 과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하주라고 했었을 때 일단 여름 하자고 경과할 때 그 과가 지날 과자예요. 그래서 여름을 지날 술이라고 해서 여름 때 마시는 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언제 계절이 술이 가장 숙성이 잘 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거든요. 여름이 아무래도 덥기도 하고 네. 습도도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도 빨리빨리 막 숙성되고, 그래서 여름이라는 그 계절을 굳이 붙인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은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과주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순신 장군님의 그 난중일기에서 언급된 술이라서 과주라는 술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술입니다. 오호, 어쩐지. 그러니까 다른 술들은 그렇게 그 술의 이름이 막 알려지진 않는데, 그거는 술 이름 자체에 좀 이제 알려진 느낌이 있어서. 그럼 과하주는 어떤 전통주의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과주가 네.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네네. 보통 막걸리나 약주 이제 보통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하면은 한 3달만 되더라도 색이 이상하게 바뀐다거나 혹은 막걸리 그쵸. 같은 경우는 부푸는 경우가 있다거나 약간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빨리 상해요. 상하게 되게 빨리 상하고 술을 오래 보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조상님들은 더군다나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오래 보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심을 했었는데, 많은 이제 그 선비님들이 좀 연구를 한 결과 그 약주에다가 소주를 좀 섞으면은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걸 발견하셨고, 그래서 여기다 소주를 넣으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가던 그 약주가 이제 한 점점 더 뭐 1년 정도는 그래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 기간이 좀 늘어났다라고 해서 포트 와인하고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포트 와인도 네. 와인을 조금 더 오래 마시기 위해서 와인에다가 럼 등을 이제 섞은 그 종류의 술이라서 포트 와인 자체가 포트가 항구다 보니까 배 타면서 마시는 와인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가는 와인, 좀 더 오래가는 약주라고 해서 뭐 과주를 한국의 포트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 말씀드리면은 이 과주 자체가 약주에 속하는 술입니다. 약주인데 이제 그 증류주를 섞은 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폭탄주의 시발점이네요. 포트 와인, 한국의 네. 포트 와인 참 재밌는데, 그러면 과주도 어쨌든 여러 곳에서 이제 그 과주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과주가 있을까요?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주는 술라원이라는 그
여주에 있는 양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술아원에서 만든 경성과주라는 술이 있고요. 경성과주. 네, 그래서 그런 술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약간은 물론 수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흔치는 않지만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마시기 좋은 과주라고 하면 풍정사계라는 그 양주장이 있어요. 풍정사계. 네, 풍정사계 사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나추동이 있는데 과주 자체가 하를 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풍정사계 중에 하라는 술이 있어요. 그게 과주인데 풍정사계 하라는 술을 이제 접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 양주장 주인님이 그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주 화요일만 여세요. 이 온라인 양주장 온라인의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좀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네. 아마 그게 그러면 뭐 좀 너무 주문이 많으면 생산량을 못 맞추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죠? 그분 한 분만 믿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가 한 분이라서 많이 믿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전통주들은 이제 그 양조장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비쌀 수밖에 없겠군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부 뭐 장수 막걸리나 지평 막걸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싸게 1,000원, 2,000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좀 1인 양주장이면은 좀 사실 값이 뭐 조금 더 나가게 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막걸리도 15,000원에서 20,000원 넘어가는 막걸리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비싸게 나갈 수 있는데 물론 위스키나 혹은 와인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나본 뭐 전통주 중에 가장 비싼 거는 그래도 5만 원 안팎 그 정도가 이제 한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전통주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전통주가 많이 나가면 우리나라 쌀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양주나 혹은 이제 수입해서 나오는 술에 비해서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착한 술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전통주는 그렇게 다른 나라의 그런 위스키나 뭐 꼬냑 이런 거에 비해서 왜 더 가격을 고급화 정책을 왜 못 펼칠까요? 못 펼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희소성이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저렴한 이제 그 위스키 중에 뭐 진빔 같은 게 있는데 네. 진빔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위스키도 되게 다양한 가격군이 있는 것처럼 전통주도 최대한 이제 그 가격군이 뭐 많게는 있는데 근데 비싸게 못 펼친다기보다는 비싼 전통주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전통주라고 하면은 오미나라라는 양주장에서 나온 고운달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고운달. 네, 그거는 이제 오미자 그 과실주를 증류해서 소위 말하는 깔바도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술인데 근데 그 술 한 병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ml에 14만 원 정도 하는 그 술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전통주들은 있는데 있긴 있군요. 안 알려져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통주가 고급스러운 술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었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전통주 업계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좀 노력을 해야 이게 좀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전통주 자체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울리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막걸리 하면은 무조건 전이라고만 돼 있는데 근데 막걸리하고 과연 전만 어울릴까? 혹은 막걸리와 뭔가 다른 조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걸리뿐만 아니라 약주 같은 경우도 어떤 음식과 먹어야 될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전통주 소믈리에조차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가 이뤄지고 실제 메뉴로 이제 개발을 하든 혹은 실제로 많이 먹어보든 음식과 페어링되는 시도들이 많아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게 좋은 전통주야라는 게 음. 안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케 같은 경우도 등급이 정해져 있고 뭐 와인 같은 경우도 뭐 그랑크리 같은 이제 그런 등급들이 정해져 있죠. 좋은 와인이라고 좋은 사케라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소주든 뭐 막걸리든 약주든 뭐 어느 게 좋은 소주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급화 전략을 펼치기 위해선 소위 전문기관이든 혹은 어디 전문가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된 고급 전통주라는 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네. 아직 과정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하셨던 고급 전통주와 무언가의 뭐 결합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계에 이건 고급 전통주야라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술로 아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에 진짜 해외에서 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한국 술에 대해서는 진짜 소주 아니면 막걸리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해외에도 널리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도들도 있고 말씀 주셨던 그런 뭐 페어링 할 수 있는 메뉴도 개발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전통주 꼭 요거는 먹어봐라 한 3개 정도만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제 보통 파티 할 때 거부감 없이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술 중에 하나가 복순도가라는 이제 막걸리인 것 같아요. 복순도가. 복순도가도 일반 그 생막걸리가 있고 아니면 그 붉은색 쌀로 만들어진 그 붉은 막걸리가 있는데 둘 다 근데 탄산이 굉장히 강한 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복순도가 브랜드 자체가 한국의 샴페인이라는 그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막걸리답지 않게 뭔가 굉장히 좀 가벼운 맛이기도 해서 파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이다 라고 이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그때 먹어봤을 때 너무 가스가 많이 차 있어서 예, 맞아요. 약간 무슨 뭐 거의 뭐 폭탄처럼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상했나? 라는 맛이 들었는데 그게 정상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예. 독특한 맛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색이 들어간 게 뭔가 인공 감미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붉은 쌀로 만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술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전통주라 부르지 않고 보통 이제 우리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좋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외국 기반의 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 중에 하나가 저는 미드라는 술이에요. 미드. 네, 그게 어떤 네. 술이냐면은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건 되게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포도로 만든 술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꿀로 만든 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요. 꿀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라고 실제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맥주만큼 오래된 술이라고 저는 이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드라는 걸 많이 만드는데 저는 거기 중에서 부즈앤버즈라는 이제 그 미드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네. 실제로 용인 처인구에서 꿀을 채취해 가지고 그 꿀로 만든 술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물론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가격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가는 그 정도 술인데 근데 그것도 뭐 약간 파티라든가 좀 귀한 자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와인 대신 이제 접대를 했었을 때 반응이 괜찮은 술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쨌든 정말 본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미로 지금 이 전통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통주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에 뭐랄까요? 꿈?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통주가 음식과의 페어링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그 식당 중에 100여 곳의 식당이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전통주를 취급하는 식당이 6곳밖에 안 됐어요. 어, 한국에 있는 분들만 모셨는데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레스토랑에는 심지어 파인다이닝이든 값이 저렴한 그런 식당이든 모든 다양한 곳이 모였는데 왜 6곳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제시하지 못해서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인다이닝에 와인과 음식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소믈리에가 항상 거기에 배치돼 있어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왜 한국에 안 계실까?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 줄 수 있는 뭔가 기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관을 아마 만드는 게 아마 제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저희 청취자들께 전통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영의 파리 헤르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